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진우라 하고요. 랜드프로랑은 제가 12년도에 특강을 찍고 한 번도 못 찍었어요. 왜 못 찍었냐면 그 서울경제TV에서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이라는 프로그램 그 전문가 MC를 작년까지 봤어요. 13년도부터. 방송 쪽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거는 뭐 홍보는 아니니까 그 네이버에서 가셔갖고 오비스트라고 치시면 이제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을 하고 있거든요. 오비스트 방송국을 해서 매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문이나 뭐 매체에서 많이 보셨던 전문가들이랑 이슈 프로그램을 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블로그나 저희 오비스트 방송 들어오셔서 뭐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이런 홍보도 막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지금 요즘 뒤숭숭하죠. 오늘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신문을 보다 한 얘기가 도대체 끝까지 어떻게 가려고 이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피고 있나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오신 4분 오셨는데 그러면 지금 주택보다는 토지 투자에 관심 있어 오셨나요? 여기. 왜 토지 투자가 관심 있으시죠? 왜라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면 주택들은 지금 다 자가주택 갖고 계시죠? 다주택자들이시겠네, 다. 대부분이. 그죠? 2000년도에 이제 저는 부동산에 입문을 했어요. 2000년 부동산 입문을 해서 공인중개사를 따고 처음 이제 부동산을 배운 게 토지로 시작을 했어요. 경기도 화성에서 향남 고인근 상신리라는 데서 이제 그때는 공인중개사 소정으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2003년도에 이제 거기서 조금 제가 해갖고 스카웃을 돼갖고 경기도 양평으로 가게 됐습니다. 경기도 양평으로 갔는데 저를 데리고 간 분이 이제 땅을 많이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똘방지게 보이는데 2003년도면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니까 저도 30대 중반이니까 꽤 이제 쓸만했나 보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거기 가서 처음 한 게 2004년도에 그 산을 갖고 있었어요. 산. 이제 저희가 강의 때 이제 이 내용을 가끔 설명하는 건데 10만 평 임야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산주예요. 산주인데 이 땅을 사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개입이 됐죠. 그러니까 대충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이제 국도가 37번 국도가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양평 하나 리조트가 요 좌회전하고 여기로 가면 중미산 넘어가는 고개예요. 여기가 양평에 보다 보면 여기에 이제 기존에 이렇게 도로가 있었어요. 도로가 있고 여기 기존 단지가 하나, 조금 올라가다 기존 단지가 하나, 또 올라가다 하나.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서 이제 이 산이에요. 이게 전체 대불산이라는 산인데 이 땅 10만 평을 이제 개발하게 된 거예요. 이 땅을 사면서 이제 이 땅을 살까 말까부터 저희가 컨설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여기까지는 도로가 돼 있어요. 도로가 지목이 도로로는 안 돼 있고 그냥 길이 다녀요. 차가 한 6m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도예요. 임도. 임도가 뭔지 아시죠? 임도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옛날에 산림 녹화 사업하고 할 때 애무지 같은 거 막 다니고 이런 길이에요. 길은 넓은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주택이 그때 당시에 한 10에서 한 15채 정도 있었고 여기에 한 10채 정도 있었고 여기에 이제 단지가 한 30필지 정도 됐었고 여기는 한 8필지 됐고 집이 그때 당시 한 2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건 도로겠죠. 도자로 안 찍혀 있었어요. 도자로는 안 찍혀 있고 임야로 찍혀 있었어요. 임야로 찍혀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많이 났으면 이게 도로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황 도로인데 집을 짓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산지조정 허가를 받았으니까 도로죠, 도로. 그죠? 그랬는데 요 땅을 이제 살까 말까 이제 저희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향은 남향이고 땅이 완전 좋아요. 딱 대불산 올라가면 양평 시내까지 다 보여요, 여기. 산에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회의를 같이 한 거죠. 저를 데리고 한 분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길이 있으면은 이거를 주택단지나 고급단지로 개발이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묘 땅으로만 팔아먹어도 팔겠더라고요. 이때 이 땅이 얼마에 나왔었냐면 그때 10만 평이 3만 원에, 3만 5천 원에 나왔어요. 3만 5천 원. 그러니까 35억이잖아요. 근데 이 땅을 묘 땅으로 팔아먹으면 얼마에 팔아먹겠냐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30만 원은 받겠더라고요. 서울 인근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남양바지에 그 묘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2004년도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가에서 뭐 500m 이상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제 묘자리를 쓰려면. 그래서 그러면 사시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2만 이렇게 대분할을 해갖고 여기를 가분할을 해서 양평 유지들한테, 그 동네 유지들한테 얼마에 팔았냐면 8만 원에 팔았어요. 8만 원에. 그냥 분할해서 도로 내주는 조건으로 한 2만 평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16억이 됐죠. 대출 조금 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산주는 돈이 하나도 안 든 거예요. 35억이. 35억이 하나도 안 들고 이 땅을 이제 사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도로 부분에서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2017년까지 6만 평을 팔고 3만 평을 못 팔게 됐어요. 이게 왜 못 팔게 됐냐면 여기에 요 현황 도로에 요만큼이 이렇게 소종중 땅이 있었어요. 소종중. 종중 땅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요 땅 넓이는 얼마 되냐면 3m 폭밖에 안 돼요. 그래서 승용차한테 딱 지나갈 정도예요. 또는 1톤 덤프트럭, 1톤 덤프트럭 하나 딱 그러니까 나중에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 땅을 빌려갖고 야적을 해갖고 1톤 트럭으로 이렇게 자재를 날라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여기 개천이 흘러요, 이렇게 개천이 이제 천이 막 흘러는 굉장히 이쁜 땅이에요. 그래서 안 돼갖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처음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았어요. 자기 땅이라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요거는 도로교통법의 구속이에요. 요건 형사건이에요, 요거는. 그거 얘기를 듣고 바리케이트는 치우고 대신 여기다가 아주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콘크리트를 쳐놔버린 거예요. 차가 못 들어가요, 여기. 딱 승용차 한 대밖에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6만 평 팔고 4만 평 남았을 때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갖고 일로 다니고 하려다가 하천 점용 허가를 또 잘 안 양평군에서 안 내주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갖고 여기서 사람도 2명 죽었어요. 비 오는 날 전봇대 세우고 이러다가. 그러다가 이거를 2017년도에 마지막에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도로의 종류에 나오면 농어촌 도로라는 게 나와요. 농어촌 도로는 이제 공도예요, 공도. 그러니까 읍면 간에 뭐 산업의 활성화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도로. 근데 원래는 안 되죠. 이게 사도지 이게 어떻게 공도입니까? 근데 너무 분쟁이 많다 보니까 양평군이나 경기도에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조율이 안 돼요. 이 사람 소종중들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돈 다 권리행사 받으려고 그래야죠. 예를 들어 시세가 100만 원이면 이 사람들은 100만 원 주면 합니까? 안 하죠. 한 200만 원 줘야 할 텐데. 그래서 양평 군수가 개입을 해갖고 여기를 농어촌 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이걸 수용을 하게 된 거예요. 수용을 해갖고 이거를 도자로 다 바꾼 거예요. 이제 농어촌 도로로.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끝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랑 같이 개발한 분이 여기 아직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길을 여기다 팻말을 딱 붙여놨어요. 이제 우리 쪽이. 뭐라? 이 임야는 현황 도로가 아니고 왜냐면 여기에 필지가 또 이렇게 있는 땅을 우리 쪽에 사놨거든요. 여기를. 밑에서 하도 골치 아프게 해서 사서 저희가 이제 팻말을 받죠. 여기는 지적법상 현황 도로이긴 하나 여기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절대 임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산지정화 허가를 받지 없습니다. 라고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 할 때는 저희한테 돈 주고 해야 돼요. 당연히 돈 줘야죠. 통행료를. 그죠? 하여튼, 이 토지라는 게, 저도 토지를 2001년도부터 토지에 종사 한 17년, 8년 했지만 너무 어려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토지에 관심 갖게 된 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땅을 사서 땅을 판다? 그러면 그런 투자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왜냐면 부재지주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 10% 붙죠? 양도소득세 가산세 10%예요. 최고 세율이 지금 신설 구간이 몇 프로가 생겼죠? 소득세가? 42%짜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 다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민세 10%, 4.2% 더하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몇 퍼센트 가산한대요? 20% 가산한대요. 그러면 얼마죠? 42에 4.2면 46.2에 20%면 1, 12, 9. 아니, 쉽게 따지면 하여튼 68.2%가 세금이에요. 다주택자들. 이 세금보다 낮긴 한데, 그냥 막연히 토지를 샀다 파는 거는 이제 실익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물론, 단기 매매를 해서 50%를 내더라도 1억 벌어서 5천만 원 세금 내고 5천만 원 벌면 되죠. 그죠? 여러분도 어차피 돈 벌려고 토지 투자하시는 거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타이틀을 지금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규 아파트는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렇게 온 대통령부터 한 라인으로 그 밑에 주무 국토부 박선호 정책실장까지 전부 다 이 부동산 집 갖고 하는 사람들은 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집을 잡고 사고 싶어 한다면 그건 정부 정책에 반하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정부 정책에 반한 투자하지 마시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도 예외가 있죠. 우리가 11.3 대책이 발표됐던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전국에 40군데, 서울은 다 들어가죠. 40군데 혹시 주택이 없다면 밖에 있는 주택은 3억 이하는 다주택이 안 들어간다고 발표됐죠. 여기에 주택 몇 개 갖고 계시면 거꾸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똘똘한 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죠. 왜? 공급이 없으니까 주택은 가격이 올라가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정부에서. 또는 본인이 한시적 1주택이라는 또 좋은 제도도 있죠. 1주택이 있는데 하나 더 갖고 몇 년간 갖고 있으면 돼요? 몇 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3년. 3년 갖고 있을 수 있죠. 1년간 거주하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2년 이내만 팔면 돼요. 적극적으로 한 채 더 사세요. 주택도. 대신 다주택자들은 그 세금 때문에라도 좀 조심을 하시고 주택수 늘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정부에서는. 역설이죠, 역설. 규제의 역설. 정부에서 이렇게 잡고 싶어 하는데 실제는 헛방인 구멍이 점점 많이 보이는 거죠. 하여튼 그 투자는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난 투자하지 말자 한번 보자고요. 그다음 부동산의 양극화 가치 있는 부동산은 이제는 토지 투자 이렇게 세 개를 야마를 잡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에 투자하지 말자. 지금 막 항상 비교되는 게 그 노무현 정부 때 데자뷰라는 얘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틀린 점은 노무현 정부 때는 대책을 하나씩 내놨어요. 하나씩.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8.2 대책이라는 메가톤급 규제를 내놔버렸죠. 그거 하나 틀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그 세법 시행령 중에서 뭐 딴 거는 빼놓고 다주택자만 보자고요. 다주택자. 어차피 토지 투자를 하시더라도 기본 재테크 개념은 다 알고 계신 거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일단
3주택 이상자 예외 규정입니다. 예외 규정. 요거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예외예요. 주택수에 산입이 안 돼요. 요건 다주택에 들어가지 않고요. 장기 임대주택 요거는 뭐 당연할 테고, 조특법상 감면 대상 미분양 신축주택 요거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박근혜 정부 때 5년 양도세 감면해 준다는 그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다주택에 배제가 되고, 2주택 보유자는 요 3주택 요거 다 포함 플러스 그 취약금 요양형 수도권에 이거 뭐 똑같고, 그 다음에 학가일 또는 동거 복량 학가일 10년 내 양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게 이제 관심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요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혹시 지금 주택이 있는 분은 전세를 넣고 뭔가 또 뭔가 사고 싶으면 또 사세요. 2년 있다가 얼마나 오를지 보고 2년 내만 팔면 되니까. 그러면 중과세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프레임이란 거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프레임이 뭐예요? 프레임이 뭐예요? 틀이죠. 틀 안에 정부가 만든 프레임에,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우리가 너무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저거 쓴 게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선대인이라는 사람이었던 거를 제가 쭉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마지막 나온 자료예요. 이게 그 CBS 김현정 거기 대담 프로에 나왔던 자료예요. 그 신교원 교수하고 둘이 나왔던 자료인데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강의 자료 발췌한 거예요. 뭐냐면 그 김현정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때는 항상 우리 선대인 대표 얘기할 때 보면 정점이라고 급하게 봐도 계속 오르냐, 당신 때문에 손해봤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선대인 씨가 하는 말이, 전문가가 어떤 집값을 예측할 때는 당시에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냥 예측하는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다, 집값으로 사면 미친 짓이다. 계속 그랬어요, 이게. 2000 몇 년도죠? 2010년도 이거는 2011년도 12년도, 14년도, 15년도 다 똑같아요. 항상 공급 과잉이다, 과도한 가계부채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빚내서 집 사면 미친 짓이다. 이 논조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게 2010년도뿐만 아니고 여기는 안 썼는데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그 집값이 대한민국 최고점을 찍을 때도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프레임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이 프레임들, 예를 들면 뭐 강남 집값이 미쳤다, 미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에 속지 마시라고. 예측이라는 게 실물이 먼저예요, 이론이 먼저예요? 어떤 게 먼저예요? 경제에서? 실물이 당연히 먼저죠. 실물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실물 현상들을 바탕으로 정립을 해서 가설을 만들어 놓고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실물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죠. 제가 며칠 전에 그 2018년 부동산 전망이라는 칼럼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제가 쓴 이진우라고 치시면 2018년 부동산 전망이라 쓴 거 나오는데 거기에 예를 든 게 우리가 롱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주식 펀딩 그룹이 생겼었죠. 노벨 경제학상을 두 명이나 그 안에 들어온 주식 전문 그룹이었어요. 엄청난 수익을 올려서 당연히 그거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주식 회사, 그 펀드 회사니까 굉장히 승승장구했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딱 하나의 그 외생 변수로 인해서 도산을 했어요. 그 도산을 했을 때 미국 금리가 다 떨어질 만큼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외생 변수는 딱 하나는 뭐였냐면 러시아 국채 매입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굉장히 많은 정확한 이론을 갖고 러시아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선물을. 근데 러시아가 뭘 했죠? 그때 당시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해 버렸어요.
엄청난 일이 발생함으로써 저희의 금융이라 출렁일 만큼 그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본인이 맞다는, 내가 갖고 있는 수치가 맞다는 그런 확증 편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너무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 선택의 결정의 몫이니까 프레임에 너무 속지 마시고,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어떤 투자든지 공부가 바탕이 되면 아파트 투자는 큰일 난다? 하세요. 토지 투자도 하시고 다 하세요. 왜냐면 이러한 재화가 갖는 어떤 그 국가별 포지션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정부에서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고 내수 경기가 다 죽는다, 이게 방관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일종의 안전자산이라고 보셔도 돼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 그 선별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죠. 뭐 맨날 미쳤대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경기나 부동산 전망을 하는 두 군데의 그 싱크탱크가 있어요. 하나는 건설산업연구원하고 하나는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국책은 아니지만 한국감정원은 어차피 정부 산하고 한국감정원에서는 불능공사 114 같은 수치를 제안하는 거고, 그거를 첨부 박사들이 나와서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한 거, 아까 선대인 같은 개인이 아니고 집단지성이 모인 것 예측을 한번 보자고. 이게 2017년도에 건설산업연구원 전망이에요. 보시면 보이지만 마이너스 0.8%라고 예측을 했어요. 전국이 0.8% 하락하고 수도권은 보합이고 지방은 1.5%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고, 주택산업연구원은 0%에 0%. 그냥 보합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주택산업연구원. 이건 2016년도에서 2017년도 넘어올 때 예측이에요. 여러분들 다 찾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하나금융투자라는 걸 왜 제가 넣냐면, 여러분들 혹시 최상욱이라는 이름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랑 이 자료를 만들 때 상당히 많은 부분 공조를 해서 이 자료를 조사를 하고 많은 대화를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냐면 하나금융투자에서 애널리스트예요. 건설산업 애널리스트예요. 근데 이 친구가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죠. 요즘 같을 때 한 4만 권 이상 팔린 책이 있어요. 뉴스테이 시대 팔아야 할 집 사야 될 집이, 그 책을 쓴 저자예요. 근데 나이가 참 젊어요. 이 친구가 40대 초반인데 거침이 없어요. 논리가 거침이 없어요. 그 친구가 2016년에서 2017년 넘어갈 때 쓴 하나금융투자의 부동산 전망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택가격 1% 상승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1%. 이거는 전국 주택가격이에요. 전국 주택가격. 그런데 결과치가 나왔죠. 2017년 12월에 조사한 전국 주택가격 매매지수가 얼마냐면 1.48이에요. 1.48. 그러니까 전년을 1로 봤을 때, 그러니까 1.48이란 거죠. 아니, 하여튼 어쨌든 그 집단 지성들이 모이고 평생을 부동산 예측을 하고 전망하는 석박사급도, 아니 석사급도 없어요. 박사들이 예측한 것들도 이렇게 많이 변수가 있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값 몇 프로, 작년에 몇 프로 올랐는지 아세요? 관심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전국 주택 가격 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에 몇 프로 올랐는지 아세요? 평균? 50%요? 5.3% 올랐어요. 전국 서울 아파트 평균, 강남 말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토지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뭔지 아시죠? 토지거래 받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주로 어떤 지역에 지정을 해요? 그죠? 투기가 막 성행하고 과열이 될 것 같은 지역에 지정이 되죠? 전남 여수에 갓김치 유명한 데가 어디죠? 돌산 갓김치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수라니까 뭐 자꾸 해남이네.
예? 돌산 맞죠? 돌산이 그쪽이 토지거래허가로 묶였어요. 2017년도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났더니 옆에 경도, 섬까지 여수 옆에 경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수 구도심까지 전부 토지거래허가로 묶일 지경이고 묶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딱 하나 호재가 발표됐어요.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여수 앞바다 일대를 1조 몇천억을 투자해서 해상국립공원으로 만들겠다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이거 하나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어요. 토지거래 허가는 제일 센 거예요. 이거는 실소유자 아니면 못 들어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토지를 써야 되니까. 근데 여수가 그런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제가 뒤에 나오는데 토지 가격은 사람 운명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인생. 물론 사람 인생이 금수저로 나왔고 금수저로 사는 사람도 많지만 사람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죠? 토지가 그래요. 토지가. 예전에 거제도 한참 토지 뜰 때 거제도에서 조금 돈 벌어갖고 외제차를 타갖고 벤츠나 이런 거 좋은 걸 타고 부산이나 이런 데 가서 폼을 젤냈더니 폼이 안 난대요. 전부 다 외제차 탄대요. 왜? 전부 다 개발붐이 일어나갖고 보상을 받아갖고 2000년 초반에 LG 사이언스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파주에 들어왔죠? 그때까지 파주는 정말 그냥 변방에 있는 시골이었죠? 이동만큼 판교나 대규모 개발지 다 마찬가지예요. 위례, 지금 이번에 과천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는 이쪽, 이 보상가액이 얼마나 큰지를 그 농사 짓던 분들이 다 받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짓던 분들이. 그분들은 그냥 농사 짓고 싶다 주장을 하지만 그 말은 돈 더 많이 달라는 소리긴 하지만 토지 운명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토지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진흥지역의 농지. 우리가 옛날에는 이걸 무슨 농지라고 그랬죠? 절대농지는 절대 농사만 져야 돼요. 이 진흥지역에 농사 짓다가 이 보상이라는 걸 받게 되면 세금 내고도 상당히 큰 금액이 주어지겠죠. 근데 이 진흥지역의 농지가 개발지 인근에 있어요. 주로 개발지 인근에 있는 농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진흥지역의 농지는 사실은 현행법상은 농사밖에 못 져요. 농사에 관련된 농사 관련 또는 농임 어업용 시설 뭐 이런 것들밖에 못 해요. 이 땅은. 그러면 개발 가치나 사용 가치가 있나요? 전혀 없죠. 지금 평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평택 중에 가장 핫한 동네가 어디죠? 고덕 신도시죠. 고덕 신도시고 그 밑쪽으로 안중 옆에 가면 신영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핫한 지역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근데 여기 진흥지역 농지가 한 2, 3년 전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진흥지역의 농지가 얼마까지 가냐면 100만 원을 가요. 100만 원. 그러면 이 땅은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세요. 뭐든지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진흥지역의 농지가 개발 압력이 굉장히 심해져요. 주변이 예를 들어 뭐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이쪽이 이제 경지정리나 이런 진흥지역의 농지예요. 이렇게. 그리고 근데 이 주위는 전부 개발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게 풀릴 것 같아요. 그죠? 풀릴 것 같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투자를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왜냐면 그 리미트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 땅의 용도 지역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용 가치나 개발 가치가 전혀 없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주변 개발 압력으로 인한 자연 상승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전문가가.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FTA나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제반 조건들 때문에 이 땅은 해제를 할 공산이 커졌어요. 용도지역 해제를 할 공산이 커졌어요. 물론 해제라면 바로 해제는 안 되죠. 예를 들어 진흥지역의 농지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그 권력이 굉장히 센 버블일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일단 묶어서 3년에서 5년이 지난 동안 지구단위 묶어놨다가 뭘로 푸냐면 일종 보통 전용 주거지역으로 풀든지 잘 되는 데가 이제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상점 벽해를 하는 땅이 되는 거죠. 신영리 땅이 보통 현재 계획관리 지역이 보통 180에서 한 250 정도 가요. 길에 붙어 있는 땅들이. 그러면 평택의 고덕 신도시 인근에 또는 안중 옆에 있는 이 신영리라는 땅의 가치는 리미트가 지금 우리가 예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측을 못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야 된다는 거는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세모예요. 제가 아니라는 측면은 이게 만약에 항상 이프절이죠. 만약에 농도적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 농지로 계속 남아있는다면, 진흥지역의 농지로 남아있는다면 이 땅은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농사밖에 못 지니까. 그러면 어떤 형상이 되면 주변에 막 건물이 되는데 요 안에 고즈넉히 이제 농사만 짓는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도지역 해제라는 거는 개인이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시도시장 이렇게 내려와서 용도지역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예? 그냥 계획관리는 사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도 되죠. 그런데 그 계획관리가 길이 없으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길이 있으면 사도 되죠. 그런데 그 가격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가격이 어느 정도의 평가가 돼 있냐. 제가 요즘 그 시간도 없는데 술을 참 좋아해요. 제가 술을 먹고 들어가면 이상 잠이 안 와요. 한 12시쯤 가면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닮아가나 봐. 뭘 이렇게 자꾸 보고 그냥 거실에 앉아 TV를 틀어요. 막 틀다 보면 요즘 드라마 중에 나쁜 녀석들이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주진모하고 박중훈이가 나오는 게 있는데 가상시가 나오고 부정부패가 막 이런 건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절대선이 없고 절대 악이 없다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드라마 내용은. 좀 여성분들 보지 마세요. 좀 잔인해요. 내용 자체가. 근데 지금 이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계획관리를 사도 되냐 말아야 되냐, 진흥지역 농지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따 사례를 하나 더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진짜 내가 정확한 토지 투자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한 20년 하면서 얻은 결론은 첫째, 이게 칼럼에서 많이 썼던 얘기인데 본인의 컨디션, 상황 이 두 가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목적이 내가 단기 투자야 또는 이거를 사고 팔 거야, 갖고 있을 거야. 또는 이 상황이 이 돈이 내가 수익을 많이 봐야 되는데 단기간에 많이 봐야 돼. 또는 그냥 여유롭게 묻어놔야 돼. 따라서 투자 목적에 따라 이 방향성이 굉장히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분들보다 다 딴 건 못해요. 근데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죠. 부동산 토지는 여러분들보다 선생이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선생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무조건 이걸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땅이 어떤 토지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항상 이제 세미나나 강의할 때 되면 어떤 땅 사야 돼요?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첫 마디가 얼마 있으세요?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본인은 예를 들면 2억 있는데 평택 땅이 5억짜리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는 이치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전제품, 신혼에 가전제품 사러 가면 LG하고 삼성께 제일 좋잖아요. 딴 거 보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똑같아요, 토지도. 본인의 컨디션과 본인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부동산 전문가로 생활할수록 이게 선이 되지 않고서 따는 얘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뭐, 중간중간 이제 토지 얘기로 제가 넘어올게요. 요거는 그거고요. 이제 2018년 관전 포인트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서 해 놓은 거예요. 18년도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니까 이거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측이라는 게 얼마나
유의미할 수 있고 무의미한 건지 한번 보자고요. 주택산업연구원의 전망이 여러 가지 이런 5가지 이유 때문에 2018년도에 주택산업연구원은 그래도 0.2% 상승한다고 했어요. 올해 전국 부동산 주택가격 0.2% 상승한대요. 그러면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했나 보자고요. 건산연에서는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5% 예상했어요. 올해 주택. 근데 제가 좋아하는 하나금융의 최상욱이는 어떻게 연구했나 보자고요. 하나금융의 예측은 올해 전국 부동산 가격 3% 상승한대요. 주택 가격.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또 한 분의 예측을 한 분이 있으세요. 그 예전에 도시화공간 그 곽창석 대표님이라고 그 닥터 아파트 만든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한 90년 중반부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본인 얘기는 거의 다 마쳤는데 2018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8.5% 보더라고요. 8.5%. 올해보다도 3% 이상 더. 그럼 궤적이 같죠. 아까 하나금융에서 작년에 1% 봤는데 올해 3% 예상하고 3.5%. 그럼 한 3% 상승한 거죠. 2.5%. 곽창석 대표는 5% 했는데 5.3% 했는데 올해 8.5% 또는 8%, 한 3% 갭이 그러니까 거의 궤적이 같아요. 시장주의자인 곽창석, 이진우, 최상욱이가 맞는지 또는 싱크탱크라고 하는 주산연과 건산연의 두뇌 집단이 맞는지 내년 1월에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틀리면 이제 예측 안 할게요. 거기는 주택 아파트 가격이에요. 아파트 가격. 자, 토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토지가 갖는 가장 큰 매력이 뭘까요? 토지 투자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기 제일 젊으신 건 아닌지 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성분 중에서는 제일 젊은 것 같은데 그냥 토지 투자 강의한다니까 토지 강의한다니까 오신 거예요? 계약해본 경우가 있고. 아 진짜? 네. 어디? 인천 용장구에 예. 하늘도시 옆에 예. 바로 붙어 있는 땅인데요. 근생용지 받은 거예요? 아니요. 근데 지금은 녹지, 생산 녹지로. 생산 녹지. 예, 좋다. 이제 공부를 같이 하는 거야 이제. 어차피 사람이 몇 사람 없으니까. 거기가 제3연육교가 생기는 그 라인에 있는 토지라. 지금 제3연육교가 얼만큼 진행돼 있죠? 아직 착공은 안 됐는데 착공이 2020년에 착공을 한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 이게 그 인천시 사업이에요? SOC 사업이에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몇 평이에요? 303평. 303평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딱 기준이 되는 1000제곱미터예요. 그죠? 1000제곱미터가 이제 여러 가지 등장해요. 일단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거를 길이 붙어 있어요? 네, 그 제3연육교에서 따라오는 그 길은 너무 크고 그 바로 이면도로에. 그 이면도로는 도자로 찍혀 있는 도로예요? 좋았어. 이거를 언제 샀어요? 얼마 전에 계약을 해서. 아 진짜? 이게 하자가 발생되면 안 되는데 계약해 놓은 상태에서 하자가 얘기하기가 조심스럽네. 일단은 우리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공부하자고요. 우리나라 토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요. 최상위법이 뭐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용도 지역이라는 게 나오죠? 제 이제 교환에도 나오는데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게 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별 100개예요, 100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면 얘는 태생적으로 흙수저와 금수저를 가려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용도 지역은 어떻게 나눠요? 도시지역. 생각난 거 얘기하세요. 그래 틀리면 제가 알려드리면 이제 기억할 거 아니에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예. 정확하게 아시는 이런 수강생들은 좀 불편해요. 좀 틀려야 아마 알려주는 맛도 있지. 자,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나눠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여기 딴 거 다 빼고 녹지지역은 다시 어떻게 나눠져요? 자연적 주거 낮추면 안 되죠. 보존부터 나와야죠. 이렇게 나눠지죠. 우리가 많이 보는 관리지역은 어떻게 나눠져요? 계획관리부터 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나눠지죠. 농림지역은 어떻게 나눠져요? 그렇죠. 딱 두 가지예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지역.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뭐 상업지역은 또 중심, 일반, 유통, 근림, 뭐 이제 이렇게 이런 거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땅을 투자하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아까 저분은 이 중에서 생산 녹지를 산 거예요. 그죠? 생산 녹지 자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요 노란색은 보존이에요, 개발이에요? 보존 개념이에요, 보존. 요거는 보존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일단은 썩 잘 산 건 아니에요. 현재 이렇게 이제 줄여 나가자고요. 현재 이런 목적으로 봤을 땐 잘 산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매매되는 거래 가격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급하게 싸게 나온 걸 뭐라 그러죠? 금매가 나오고, 요즘 서울의 아파트 값은 어떤 거가, 그쵸?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호가가 깨지는 순간 시세가 돼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그래요. 호가가 깨져서 시세가 되면 그 위에 다시 뭐가 생겨야 돼요? 호가가 생겨요. 근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서울은. 지금 비이성적인 사회가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때문에. 아닌 것 같죠?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번 젊은 친구들이 아파트를 사는데 현재까지 이 시세는 20억이었어요. 예를 들면 호가는 25억이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해서 25억을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럼 이게 시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호가는 또 30억에 나와요. 이 비트코인의 폐해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지금.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시세보다 지금 싸게 사면 금매 가격으로 산 거면 잘 산 거죠. 어쨌든 간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죠? 근데 이제 그 땅이 어떤 개발을 하고 있고 사용 가치가 있거나 개발 가치가 있는지 이제 정확히 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호재는 훌륭해요. 왜냐면 인천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 지금 제3연육교예요. 맞죠? 이게 근데 언제부터 시작된지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런 중장기 개발 호재를 먹고 사는 거죠. 원래 이게 늦게 되면 될수록 좋아요. 2020년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 되길 바라야 되면 한 2025년에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 기간까지 이게 살아있는 호재라면 금액이 계속 우상향할 거 아니에요. 대신 이게 발표가 되는 순간 한번 오르겠죠? 그리고 공사 진행할 때 한번 오를 거고 준공 시점에 한번 오를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가는 거라면 늦춰지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인천 쪽에 원체 부채가 많다 보니까 벌려놓은 사업이 원체 많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그죠? 그것만 리셋이 된다면 이거는 투자를 잘한 거죠. 그리고 이따가 이게 간다고 봐요. 저도 제3연육권 간다고 보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사서 파는 타이밍이에요. 어떻게 집은 어디세요? 서울이면 인천이 부재지주죠? 그죠? 그럼 10% 가세세를 내가 거기다 어떤 행위를 할 건지 그냥 땅으로 팔 건지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건물을 지을까지. 야무지네. 잘하네.
왜냐면 봐봐요. 얼마나 훌륭한 생각이냐면 땅값이 1억이에요. 예를 들면 그죠? 건축비가 5천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3억에 팔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땅으로만 팔 때 1억에서 3억에 팔면 2억은 양도 차익이에요. 뭐지? 중개수수료 뭐 이런 거 얼마 안 되니까 빼놓고 이게 차익이에요. 근데 집을 지면서는 이게 5천이 아니고 8천이나 1억까지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차익이 1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똑똑한 토지 투자예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도 좋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거기다 창고나 이런 걸 지어 놓는 것만으로도 많이 해지할 수 있으니까 부재지주를 면할 수 있으니까 일단 10%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부재지주만 면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투자를 잘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잘하지만 우리 여기 어떤 땅이세요? 지역은? 여주요. 여주시. 예, 근데 그 땅이 농림 지역이요. 아, 또 농림 지역이에요? 진흥구역이에요? 아니, 지능구역은 아니고 지능구역. 이게 근데 옆에 이제 길이 난다고 길이 나면 그러니까 그 개별 상담 못 하고 아까 용도 지역만 얘기.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에서 생산 관리로 바뀔 가능성이. 그건 사지도 마세요. 무조건. 아, 그래요? 누가 그걸 바꿔준대요? 바꾸고 싶은 거죠, 본인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에다가 신청을 해도 안 되나요? 자기가 신청.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개인 신청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듣지도 마세요. 제366호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진행하는 거죠. 근데 농림지역을 바꾸면 생산관리로 진다는 얘기는 전 아니, 이제 옆에 큰 대로가 나요. 그러니까 대로가 뚫리면 예. 거기가 이제 약간 이제 전체적인 그 생산관 저기 논에서 이게 약간 분리돼 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단절 농지가 돼서 그 면적이 좀 이제 많이 줄은 거 맞아요. 예전에는 뭐 2헥타르, 3헥타르 밑이었는데 이거 줄고 했는 건 맞는데 그런 호재 갖고 땅을 산다는 거는 그거는 투기예요. 아까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토지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특히 아까 지금 아까 중장기 호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제 일반 투자 세미나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면 호재는 호재일 뿐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호재가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이게 항상 반영이 다 돼요. 그 반영이 적게 오르거나 많이 오르거나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창 올림픽이 몇 수 만에 됐죠? 3수 했죠. 세 번째 된 거죠. 그러면 8년 동안 지금 얼마나 많은 기획부동산에서 얼마나 피해자가 많이 양산됐겠어요. 용평 이쪽 일대가. 횡성 용평 이쪽이. 근데 결과론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지금 2010 몇 년도에 발표가 났죠? 13년인가요? 아니야. 올해 하는 거니까 14년인가요? 우리가 발표됐을 때 지금은 이제 개최 시점이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따져보자고.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는 수많은 피해자만 양산했던 나쁜 땅이에요. 이 땅은. 용평 땅은. 그죠? 근데 거꾸로 돌아가서 내가 이때 만약 원필지를 하나 사고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이 땅을 8년 동안 갖고 있었다면 또는 발표 시는 13년 동안 갖고 있었다면 엄청 많이 올랐겠죠. 제가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여기는 똥꼬리를 해서 옛날에 놀러 가지도 않았어요. 용평 진부 이쪽은요. 진짜로요. 원주만 시잖아요. 춘천이랑. 제가 원주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아이구나 하고 여기서 팔았어. 팔았다가 여기 시점에 또 들어갔어. 근데 또 발표될 쯤 되니까 또 불안해. 또 팔았어. 그건 이제 본인의 몫이란 거야, 이거는. 그냥 호재는 호재예요. 호재에 움직이지 말고, 물론 되게 뚝심 있는 투자 기간이 필요하죠, 당연히. 만약에 이런 투자는 저도 못해요. 용평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역설적으로 그때 당시에 가격이 얼마나 됐겠냐고. 그죠? 14, 3, 12. 11년 전에
용평의 땅을 만약에 이 발표하는 도전한다 뜨기 시작하기 전에 내가 토지 투자를 했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게 패러독스죠. 가설이죠. 가설. 역설이죠. 모든 투자가 다 그래요. 2004년도에 공사금지 가처분 처분이 낸 새만금도 마찬가지고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탄핵 그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그때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때 급락했었어요. 땅값들 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지 투자할 세폭을 여러분이 타고 났다면 그때 땅 갖고 안 팔았으면 돼요. 세종시가 지금 전국 2위예요. 집가상승률. 15년 14, 15, 16. 14, 15, 16의 1등은 제주도고 2등이에요. 2등 세종시가.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오를 줄 아무도 몰랐어요. 다 그때 얘기를 했어요. 50만 정도의 인구가 들어오는 일기 신도시 중에 분당이나 이 정도 급으로는 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14년도, 15년도 공급이 됐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부 역전세난 벌어지고 과잉 공급이고 여긴 들어가면 안 되는, 전부 이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현황을 보는 아까 프레임에 갇힌 거지 우리가. 이거는 토지나 주택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가는 거라면, 예를 들어 평택도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이 됐어요. 미분양 관리 지역은 뭐예요? 도시금융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할 때 본점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미분양이 날 것 같으니까 해줄까 말까를 결제를 하는데요. 평택이 들어갔어요. 평택이. 여기에 지금 미분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그 땅하고 똑같아요, 지금. 아파트 값은 떨어졌다 올랐다 하지만 땅값은 계속 꾸준히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향이죠. 그러니까 평택 토지도 같은 얘기예요. 평택 토지도.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디인 것 같아요? 하남이에요. 하남. 두 번째가 어디예요? 평택하고 화성은 끼지도 못해요. 평균 집가 상승률이니까. 하남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왜? 당연히 보상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이런 데 사시면 됐는데 우리는 못 샀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른 게 아니라고요. 이 말은 평택이 될까요? 해소가 될까 안 될 거에는 얘기는, 제 얘기는 개발 압력이 높고 좋은 동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아파트를 사는 거는 좀 위험부담이 있죠. 아니, 토지. 땅은 평택 땅이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게 좀 이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나오는데, 비싼 게 본인이 생각하는 비싼 거죠? 그 비싼 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라는 게 얼마나 주관적이고 내 판단인 건지는 조금 이따 제가 자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예를 들면 평택이 너무 많이 올랐다 비싸단 말은 현상에 만족한 얘기죠. 지금 봤을 때. 그죠? 작년에 비춰 봤을 때, 재작년에 비춰 봤을 때. 그 얘기는 똑같아요. 그 재작년에 못 샀고 작년에 못 샀잖아요, 우리가. 그럼 지금 못 사면 내년엔 더 못 산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재작년에 샀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어우, 축하합니다. 자, 우리 한 5분만 쉬고 좀 할까요?